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입니다. 나이는 32살,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입사 5년차 개발자예요. 대학교 공대 자체에 여학생이 별로 없어서 연애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다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배구를 하는 게 취미의 전부였습니다. 네, 제가 나름 운동신경은 있는 편이라 나름 공대에서는 배구 왕자라 불렸답니다. 그래봤자 재미없는 체크무늬 남방인 유니폼인 공돌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아니 박선임은 어떻게 의사 와이프를 얻었어? 왜요? 제가 너무 평범해서요? 아이 제 넓은 등짝 보이시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와이프가 이 등에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식빵 언니 김연경 팬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농구공을 갖고 놀 때 저는 배구공을 가지고 놀았죠. 고등학교 수행평가 중에 배구 공치기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1등이었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보니 친구들이 다들 농구나 족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구 동아리를 만들어 버렸죠. 배구의 매력이야 너무 많지만 사실은 불꽃 스파이크를 날릴 때가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날도 동아리 회원들과 배구공을 가지고 몸을 풀고 있었죠. 공과대에 여자가 별로 없어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정말 코미디처럼 공돌이들이 시선이 일제히 옮겨지거든요. 아내가 나타날 때 딱 그랬어요. 의과대 예과 2학년이었던 아내는 공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같이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내를 보려고 한눈을 팔다가 손가락이 꺾이고 맙니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무리를 들고 아내가 나타났어요. 같이 지나가던 공대 친구가 의대생이라고 무조건 끌고 온 거죠. 결국 아내의 보호 아래 같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혼자 와도 되는데 초면에 이렇게 폐를 끼치네요. 사람들은 의대에 다닌다고 하면 바로 의사처럼 휘리릭 치료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요. 예과 2학년이 뭘 할 줄 알겠어요. 하도 제 친구가 간절히 부탁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아마 반깁스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도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면 게임은 무조건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배구만 잘하지. 게임은 완전 초딩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죠. 평범하기 그지없는 공대생과 의대 여신이라고 불리던 의대생은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나같이 평범한 놈이 의대생, 그것도 예쁘기 그지없는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궁금해했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죠. 견모가, 원래 군대생들은 거의 어조비 아니야? 근데 넌 어떻게 이렇게 어깨 딴패야? 너 쓰러져 있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어깨만 보이더라. 어조비? 어깨가 좁다는 말이구나. 내가 어깨는 좀 있는 편이지. 원래 강스파이크 날리려면 어깨 힘이 좋아야 하거든. 고3 때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푸시업 100개씩 했잖아. 자, 언제든지 내 등짝은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기대해. 약속해 그럼 평생 네 옆에서 든든한 등이 되어주겠다고. 의외로 아내가 저에게 반한 것은 단순했죠. 아내는 남자의 어깨와 등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연애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슨 대단히 운명적인 우연 혹은 필연이라기보다 단순한 취향이나 기호가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관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운명을 만들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어서
저희의 연애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됐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의 말에 잘 흔들리지 않는 타입이라 백지에 우리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이과형의 인간이라 말을 돌려서 하기보다는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죠.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미안해와 뭐가 미안한데 무한 반복이 없다는 거예요. 섭섭한 일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견목이 네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어쩌지? 네 오해야. 아니 내가 깜짝 이벤트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었는데 방금 네가 스스로 그것을 깨버린 거야, 바보야. 이렇게 시작한 연애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예과 2학년 때 만나서 본과 4년, 인턴과 레지던트 끝내고 전문의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바로 IT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바쁜 의대 생활에도 짬을 내서 틈새 데이트를 했죠. 아내는 제가 배구하는 모습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넓은 등에 기대어 잠깐 조는 것도 좋아했지요. 아내가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아내를 기다린 것도 있지요. 아내의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하는 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인턴이랑 레지던트 시절은 워낙 바쁘고 힘든 시기여서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의대생과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때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싸운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지루해지고 권태기가 온다고 하던데 저희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더 단단해지는 관계였어요. 너무 다행이죠. 둘 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려는 성향이어서 그랬나 봐요. 특별히 프로포즈를 할 것도 없이 결혼이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결혼은 당연한 거라고 여기셨으니까요. 시골에 계신 제 부모님들은 의사 며느리를 맡는다고 땅 팔고 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지만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비 장인은 저를 보자마자 크게 안고 제 등을 두드리셨죠. 아, 이제야 자네 얼굴을 보는구만. 하긴 딸이 하도 바빠서 내 딸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래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듣던 대로 아주 퉁빨 하나는 끝내주는데 듬직해. 아주 마음에 들어. 첫 인상에서 바로 최고 합격점을 받은 저는 장인 어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혼을 했네. 현아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어. 현아 밑으로 3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면서 아내가 데리고 갔네. 원래 자식이 결혼할 때는 이혼을 했어도 부부가 다 참석을 한다고는 하던데 물론 집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현아에게 내가 먼저 말했네. 엄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이미 결혼식에 오는 가까운 친척들은 우리가 이혼한 걸 다 알고 있고 하니 내가 불편해서 부르지 말자고 했네. 그러니까 자네가 이해를 해주게. 아마 현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할 거야. 아내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아내의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다들 각자의 가족사가 있겠거니 했어요. 저도 부러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올렸어요. 아내가 원하기도 했고 저 또한 화려하고 거창한 결혼식에 관심이 없었죠. 제가 직장생활 5년 동안 모은 돈과 장인 어른께서 도와주셔서 작은 빌라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페이 닥터로 취직한 피부과 병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마침 신축 빌라 미분양이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죠. 이제 내가 걱정이 없다. 이 헌아가 그 힘들고 오랜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어엿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구나. 아, 장하다 내 딸.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듬직한 남자를 만나서 평생 같이 할 반여자가 생겼으니 난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아빠, 무슨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 이제부터 더 좋은 날들이 있을 텐데 눈을 감긴 왜 감아? 내가 병원 개업하는 것도 봐야 하고 나랑 박서방 닮은 손주도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그럼요, 장인어른. 이제 일은 아니십니까? 요즘엔 인생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70부터가 트렌드예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으셨죠. 장인어른은 결혼식 이후에 이미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던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장인어른이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현아는 잘 지내고 있지? 베이닥터가 생각보다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3, 4년 더 고생하고 병원 개업 알아본다고 하네요. 아버님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딸이 의사인데 아빠가 암인 것도 몰랐다면서 많이 울었어요. 박서방, 인간이 절대 제어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일세.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래도 말기암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예측이 가능하잖나.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지. 나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네. 그래도 현아는 장인어른 치료 중단하고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셔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해요. 장인어른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마지막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시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 그 맘도 내가 다 알지.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순 없다. 이 나이가 되면 사실 언제 죽어도 놀라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박서방이 지금처럼만 든든하게 우리 현아 곁에서 있어주게. 크게 애쓸 필요도 없소. 딱 지금처럼 든든한 나무처럼. 사람이 인생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살 수 있다네. 그 한 사람이 자네라고 생각을 해. 장인어른, 제가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병원을 차려주거나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도 평생 현아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박서방, 내가 예전에 잠깐 현아 엄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아마 내가 죽으면 현아 엄마가 나타날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현아 옆에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겠지만 분명 내가 떠나자마자 나타날 것세. 현아가 원체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지만 사람마다 다 하나씩 약한 부분이 있자는가. 현아 엄마라는 사람이 현아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게. 현아 엄마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벌이던 박서방은 현아를 믿고 현아 옆에서 단단하게 지켜줘야 하네. 이게 내 유언이라고 생각해 주게나. 그리고 일주일 후 장인어른은 소천하셨습니다. 현아는 많이 슬퍼했지만 장인어른 말씀대로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살던 집과 재산을 모두 현아와 저에게 상속하시고 가셨습니다.
현아가 나중에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될 때 기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현아와 저는 다시 각자 바쁜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IT 회사 개발자는 원래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야근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직종이죠. 물론 그만큼 연봉이 높기도 하지요. 저는 마침 신규 프로젝트를 맡아서 주말에만 겨우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일요일 아침에 마주한 아내 얼굴이 안 좋더군요. 아니, 당신 얼굴이 왜 이래? 잠 못 자서 그런가? 어젯밤에 보니까 과이 눌리는 것 같아서 내가 막 깨웠는데 기억나? 병원 일 힘들구나. 지난번에 진상 환자 있다더니 그 환자가 또 와서 난리라도 쳤어. 그 정도로 안 좋아? 원래 예전에 안목을 좀 자주 꿨었어. 그런데 당신이랑 연애하면서 신기하게 줄어들더라.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꿈 자체를 잘 안 꾸게 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 꿀순년이었는데 요즘 들어 좀 힘드네. 내가 매일 야근이라 내 얼굴을 못 봐서 그런가. 아, 이거 괜히 너무 미안하네.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자. 아, 미안. 오늘은 만날 사람이 좀 있어. 일요일 주말에? 누구 만나는데? 내가 당신 주변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 아내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10년을 넘게 만나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아내의 눈빛은 할 말이 있는데 고민하는 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고 기다려주는 편입니다만 이날은 아니었어요. 아내의 악몽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원래 말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지 말자가 우리 타입이긴 하지만 오늘은 말해. 무조건 말해.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누구 만나는지 말 못해서 미안한데 시간을 좀 주라.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캐묻기는 힘들었어요. 아내가 편하게 말하기를 기다렸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가위에 눌리는 밤이 많아졌어요.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녁에도 밤에도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가끔은 방을 나가서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누구를 만나는지 밝히지 않는 약속들이 계속 생겼어요. 현아야, 만약에 내가 너처럼 갑자기 과위에 눌리고 얼굴살은 빠지고 저녁에 네가 모르는 사람과 약속이 잦아진다면 넌 어떻게 할래? 당신을 앉혀놓고 물어보겠지. 무슨 일 있냐고. 말해달라고 할 거야. 내가 원래 네가 말하기 싫어하는 건 무리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 알지?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네가 걱정이 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내가 모른다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 미안해.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말을 못했어. 사실만 말하자면 엄마가 나타났어. 아내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장인어른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반년이 지났거든요. 친엄마가 나타났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들어? 원래 엄마랑 계속 연락했었어?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이 이혼 후에는 너랑 연락을 못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혼식에도 안 부르신다고 말이야. 아빠가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엄마하고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유일하게 나한테 금지된 게 그거였어. 사실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신 거였어. 아빠가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았으니까 나도 이해를 했지. 근데 난 또 바보같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빠 몰래 엄마한테 연락했었어. 처음에는 반가워하셨어. 내 생일에 밖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기도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랑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엔 가끔 전화만 드렸지. 그런데 그것조차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화가 났었어. 그리고는 의대 생활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당신이랑 연애하고 나선 연락이 거의 끊겼어. 나도 더 이상 구차하게 연락하기 싫더라고. 결혼식 때면 연락했었어? 나도 그때까지 마음이 안 풀렸었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당신이랑 내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너무 보여주고 싶더라. 그런데 아빠가 당신한테도 말한 것처럼 너무 완강하셨어. 그리고 친척 중에 누군가가 말하면 모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도 문자라도 올 줄 알았어.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사진 보냈었어. 그런데도 축하한다 문자 하나 없더라고. 나도 그때는 너무 섭섭해서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어. 장인어른 장례식 때도 안 오셨잖아. 그때도 연락은 했었어? 안 했어. 아빠 장례식이잖아. 아빠가 원하지 않을 거 알았어. 마지막 가는 길은 아빠가 좋아했던 사람들이랑 보내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엔 나도 무시했어. 결혼식 때 섭섭했던 마음이 가시지가 않았거든. 그러다가 내가 일하는 피부과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 지난번에 나한테 말해주지 않고 주말 저녁에 만났던 사람이 엄마였구나. 미안해. 말 못해서. 아니, 친엄마를 만나는 게 무슨 말 못할 일이야. 혼자 만나지 말고 다 같이 만나자. 나도 인사를 드려야지. 그게 당신에게 소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네. 당신 사정이 좀 좋아지면 그때 정식으로 만나고 싶으시대. 그래서 그냥 당신에게 말 안 하고 몇 번 보내드렸어. 알았어. 기다릴게.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줘. 그래서 엄마를 만나니까 좋아? 좋은 것도 있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 생각나서 별로인 것도 있네.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셨으니 그럴만도 하지. 그렇다고 과일을 늘릴 정도로 악몽을 꾸는 거야? 당신한텐 엄마라는 존재가 아킬레스인가?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는 거 처음 본다. 아킬레스 맞나 봐. 유일하게 논리적인 사고력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엄마야. 아니다. 아킬레스라기보다는 봉인한 감정을 터트리는 버튼? 머리로는 아는데 눈앞에 나타나서 힘들다 하시면 뭐라고 해야 할까? 무장해제 되는 느낌? 몰라. 하여간 말을 하니까 속은 시원하다. 아내는 저에게 말을 한 뒤로는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내는 계속 장모님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뜯기고 있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말한 이유가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이 여보, 요즘에도 장모님 연락해? 아, 내일 만나기로 했어. 예전에 내가 연락했을 때 밥을 같이 못 먹고 보내서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대. 다른 거 아니고 같이 얼굴 보며 밥이라도 먹고 싶다고 하셔서. 당신도 장모님이랑 밥이 먹고 싶어? 아직도? 나 사실 엄마가 이혼하실 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어느 날 아빠랑 엄마가 싸우시는데 엄마가 남자가 생긴 것 같더라고. 엄마가 원래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셨거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시는 거야. 나랑 동생 손을 붙잡고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땐 그게 너무 재밌었어. 엄마가 춤을 추면 행복해 하셨거든. 그런데 아빠는 엄한 분이셨어. 엄마가 집에서 우리들 붙잡고 춤추는 거 질색하셨거든. 어느 날부터 엄마가 낮에 집에 오면 없는 거야. 엄마가 춤바람이 난 거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 그 뒤로도 춤추면서 만난 남자랑 바람을 많이 피신 것 같아.
그래도 그때마다 크게 싸우시곤 며칠 또 우리랑 놀아주고 그랬거든. 나도 그때는 그냥 매번 하는 바람이고 싸움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옷장에 엄마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동생도 없어. 그게 엄마를 본 마지막이었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난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미웠어. 그런데 또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 마흔이 서운해졌다. 갑자기 사라지셨으니 궁금하기를 끄고. 엄마가 그러는데 부모님이 결혼하시고도 5년 동안 애가 없다가 내가 들어선 거래. 그래서 날 갖고 너무 좋았다는 거야. 딸이라는 걸 알고는 더 좋으셨대. 엄마가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예쁜 딸을 낳아서 머리도 따주고 옷도 예쁘게 입혀서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었대. 그런데 아빠가 너무 엄해서 애한테 이상한 옷 입힌다고 혼이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 하하. 아니, 이런 얘긴 처음 듣네. 아버님도 그렇고 당신도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 나도 지난번에 처음 들었지. 내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엄마가 진짜 평범한 다른 엄마같이 느껴졌어. 그리고 정말 요즘엔 엄마가 달라지셨어. 내 걱정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비타민도 사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가 방법을 바꾼 것이죠. 아내가 엄마의 정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노린다는 것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내는 알 수 없죠. 차마 그렇다고 엄마 때문에 좋아하는 모습 앞에서 제 생각을 말하기는 힘들더군요. 어느 날 그 뒤로도 장모와 만나 밥을 먹고 쇼핑도 했어요. 오늘 엄마랑 옷 사러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았어. 나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엄마랑 옷 사러 가서 서로 봐주고 하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 그런데 엄마도 같은 마음이었대. 아들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봐. 엄마랑 커플 티셔츠 샀어. 엄마가 사주셨어. 좋았겠네. 당신은 받기만 했어? 에이, 어떻게 받기만 해. 내가 돈을 훨씬 잘 버는데. 엄마 생일도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생일 선물로 링크코트 사드렸어. 그동안 못한 생신 선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래.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고백하자면 핸드백도 하나 사드렸어. 링크코트에 어울릴 백이 없다고 울상을 지으시더라고. 장모를 만나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더군요. 현아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독 엄마 앞에서만 약해지는 마음을요. 사람마다 그런 게 한 가지씩 있잖아요.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결핍이 될 수도 있고 한이 되기도 하는 거겠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요. 여보, 엄마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여행 경비 좀 보내드렸어. 여보, 엄마가 지금 태국인데 현금이랑 카드를 몽땅 소매치기 당하셨대. 우선 급한 대로 200만 원 보내드렸어. 내 덕분에 여행 너무 잘 다녀오셨대. 고맙다고 면세점에서 향수 사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검진 받고 싶으시대. 이왕 검사 받는 거 제대로 하시라고 100만 원 보내드렸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아내에게 장모님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빠한테 받은 유산은 어쩌고 아직도 이렇게 작은 빌라에서 살아? 의사식이나 돼서 사는 게 20평이 뭐니? 아이, 왜 그래 엄마. 병원에서도 가깝고 둘이 살기엔 충분해. 그 답답이.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원래 의사 며느리 얻으려면 집 한 칸은 기본 아니야? 이 코딱지만한 집도 아빠가 도와줘서 산 거라며. 왜 그래 엄마. 남편이 듣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아무리 소중해도 언제 남이 될지 모른다. 남편이 왜 남편이니?
남의 편, 그것도 몰라? 장모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박경목입니다.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도 크게 말씀하셔서 다 들었어요. 저는 끝까지 우리 현아 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 사는 꼴이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이제 손 벌리시는 것도 그만해 주시죠. 어머, 인사하자마자 브레이크도 없이 훅 들어오네. 어디서 배운 환영법이야? 우리 현아가 이래서 자네를 보여주기 싫었나? 현아가 결혼식 때는 장모님께 엄청 제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장모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변했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원래 부모가 힘들면 여유 있는 자식이 좀 도와주는 게 도리야. 그리고 내가 무슨 집을 사달래, 건물을 달래? 그냥 소소하게 용돈이나 좀 부탁한 걸 가지고 보자마자 이리 면박을 주나? 아니요. 10년이 넘게 연락이 없는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런 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 공동체예요. 어떤 명목으로든 지출되는 건 이제부터 제가 함께 판단하고 결정할 거예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도움은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저는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장모님의 무리한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장모에게 연락을 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엄마가 진짜로 병원에 입원하셨대. 돈이 없어서 입원 수속을 못 하시나 봐. 일단 병원비는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니, 돈으로 보내지 말고 병원에 갇힌 문병 가서 우리가 카드로 직접 계산하자. 장모는 참 다양한 핑계로 그 이후에도 손을 벌리더라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라 한 푼의 돌도 드릴 수가 없었죠. 장모는 기어이 집을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 화를 못 이겨 제 멱살까지 잡게 했어요. 아내도 그 모습엔 기겁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딸을 무슨 마리오네트 인형인 줄 알아? 네가 뭔데 우리 딸 돈에 이래라 저래라 상관을 하는 거야? 회사원 주제에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이 사람한테 막말하고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엄마 이상한 거 다 참아도 그것만은 안 돼. 엄마가 정말 어려우면 내가 돕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다행인 건 현아가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어도 저하고의 믿음과 신뢰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아내의 남동생이 나타나자 아내는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하고 했던 약속을 깨고 몰래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잠잠했던 악몽을 매일 꾸기 시작했어요.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드는 날들이 많아졌죠. 아내가 저녁을 먹다 말고 처남의 전화를 받고 나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뭐 내가 매형 만나서 뭐라고 할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1억만 빌려달라고.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돈 벌어서 갚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처남이 왔으면 들어오라고 해야지. 왜 밖에서 이래? 아내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서 처남을 돌려보내더군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는 포기한 듯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당신, 나 믿지? 이번 한 번만 내 동생 도와주자.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차용증서 쓰고 나중에 모두 갚는데. 그날 밤 저는 아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처남은 아내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아내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악몽을 꾸게 만들었는지 들었습니다. 처남은 협박범이야. 그 협박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얘기한 이상 이제 그건 힘을 잃었어. 지금 돈 보내주면 그건 그 협박을 인정하는 거야. 치면 안 돼.
당신과 내 인생이 그따위 것에 잡아먹히게 두지 말자.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아내는 저의 등에 기대어 한참을 더 울고 난 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연락해서 계속 누나에게 돈을 요구하면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경고했죠. 처남의 전화를 차단시키고 제가 아내의 출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아내의 병원에도 알려서 장모와 처남이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 주변에 결기를 치듯 장모와 처남의 접근을 원천 봉쇄시켰죠. 그러자 장모와 처남은 제 회사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딸을 못 만나게 해? 현아, 내 친딸이야. 십몇 년 만에 만난 딸과 인연을 왜 네가 함부로 끊으려고 지랄이야. 이 자식이 아주 누나 재산 혼자 먹어치우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지. 그거 다 우리 아빠 재산이야. 권리는 네가 아니고 나한테 있다고. 왜? 기물이라도 하나 부수세요. 그래야 제가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죠. 아마 너도 우리 누나 비밀 알면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헤어지고 싶을걸? 누나가 왜 악몽을 계속 꾸는데 지금 네가 이긴 것 같지?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지? 말 한마디면 그냥 나가 떨어질 주제 잘난 척은.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로 찾아와서 난리를 펴도 제가 미동이 없자 며칠 잠잠하더군요. 며칠 후 장모한테 조용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닥서방, 우리라고 잘 살고 있는 딸이랑 사위한테 이렇게 막 나가고 싶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번에 경매에 넘어갔어. 오갈 데가 없어졌다고.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정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나도 면목이라는 게 있는 엄이라고. 딱 2억만 주면 앞으로 현아랑 닥서방 인생에서 사라져 주겠네. 정말 내가 100번을 양보해서 하는 마지막 제안일세.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월세 사는 거 다 알아요. 객권에 나앉지 않았다는 것도요. 식당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처남이 게임 도박하는 거 모르세요? 돈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게 하는 거라고요. 2억은커녕 단돈 10만 원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차값 제가 계산해드리죠.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장모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그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퇴근길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쪽지를 건네더군요. 장모가 여학생에게 시켜서 보낸 쪽지였어요. 이번에도 내 말 안 믿으면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될 거야. 현아가 가진 엄청난 비밀을 말해주겠네. 2억짜리 비밀이라고 치세. 그냥 우리가 떠나기 전에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이제 포기하고 떠나간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더군요. 제가 먼저 약속 장소인 커피숍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장모와 처남은 담배를 피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작당 모의를 하고 있나 싶어서 창문을 내리고 몸을 숙였죠. 내가 같이 엄마 옆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더 확실한 증인이 내가 해줘야 매형도 믿지 않겠어? 그런데 이 얘기를 매형한테 해주는 게 맞아? 달설해버리면 누나를 협박할 건더기가 없어지는 거잖아. 네가 이래서 엄마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야. 네 매형이라는 인간 봐봐라. 사람이 찌르면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꼼짝을 안 하잖아. 현아가 지 남편이 너무 든든하니까 언제부턴가 도통 우리 말이 먹히지를 않잖아. 저것들을 떼어놔야 현아를 우리 맘대로 구워 삼지 않겠니? 아하하, 역시 엄마야. 매형이 누나 비밀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당장 누나랑 이혼하려나? 제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고 해도 이런 비밀을 알면 금이 가기 마련이지. 처음에야 지도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괜찮은 척해도 아마 곧 끔찍해질 거다. 남자들이란 게 다 그래. 아무리 사랑한다 어쩐다 해도 다 거기서 거기 접심을 깊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럼 나는 구석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게. 장모와 처남은 담배 꽁초를 버리고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시간차를 두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장모 혼자 앉아있더군요. 아니, 윗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겠나?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이미 커피는 드시고 계시네요. 저도 커피 한 잔 시키겠습니다. 그래, 커피 실컷 마셔두게. 내 이야기 듣고 나면 커피 맛 싹 사라질 테니까 말이야. 장모는 예의 그 음흉한 미소를 짓더군요. 도대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뭡니까? 이미 돈 얘기는 지난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가 진짜 지난번에 자네한테 그 수모를 겪고 너무 괘씸해서 그냥 미련 없이 가버리려고 했는단 말이야. 그래도 서희사랑은 장모 아닌가. 박서방 자네 생각하니 불쌍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연락했네. 에휴, 아무리 내 딸이지만 현아 그 기집애가 박서방을 아주 감쪽같이 속였더라고. 현아가 속이긴 뭘 속였다는 겁니까? 내가 이 비밀은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무덤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아니, 나도 그럴까 했는데 지난번에 박서방이 현아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현아 그 기집애가 어떤 과거를 숨기고 살았는지 알면 박서방도 나한테 고마워할걸? 서론이 기심해요. 현아 비밀이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유, 이거 내 딸 얘기를 하지만 난 부끄럽고 더러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네. 현아 제가 박서방 만날 때 연애는 처음이라고 했다며? 남자도 처음이라고 했겠지. 첫사랑? 흑기시네. 쟤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남자한테 버린 몸이라고. 밤늦게 다니다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전혀 몰랐지? 박서방 그렇게 똑똑한 척 잘난 척 해대도 작정하고 속이는 년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 자네가 감쪽같이 12년 동안 다 속고 산 거라고. 그래서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요라니?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 못했어? 더 얘기하고 말 게 뭐가 있어. 현아가 박서방 만나기 전에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고.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더럽혀지다니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도 더럽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나을 수 있어요. 상처 자체가 그 사람을 교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아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건으로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 말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아가 그 과거로 인해 힘들어한다면 오히려 손을 잡아줘야죠. 그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현아가 과거에 그 일로 받은 상처보다 친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라는 거 알아요? 가족이라면 적어도 엄마라면 딸의 아픔을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함부로 까발리는 사람 앞에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요. 저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개돼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연병, 현아 그년이 아주 대단한 놈을 사방으로 뒀네. 뭐 이런 생기다만 놈이 다 있어?
모질이 아니야? 그 더러운 입으로 현아 이름 부르지 마세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딸을 년이라고 욕합니까? 성폭행을 당한 게 현아 잘못이에요. 아니 감싸주고 위로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동안 현아가 이런 엄마 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어찌 견뎠을까 생각했어요. 그동안 현아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을지 눈에 선하더군요. 이런 사람 미친 엄마라니. 저는 커피잔을 들어 장모의 멱살을 잡고 천천히 머리끝부터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커피잔에 든 내 손을 잡으려 발버둥을 치더군요. 숨이 막혀서 소리조차 못 지르더군요. 저는 멱살을 잡은 채 이번에는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전직 배구 왕자의 매서운 스파이크 맛을 보여줬지요. 당신 같은 사람 미친엄마라니. 현아가 불쌍하다.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어. 장모의 비명소리에 구석에 숨어있던 처남이 달려오더군요. 그동안 저 면상을 얼마나 갈겨주고 싶었는지요. 달려오는 처남의 얼굴을 향해 점프를 해서 불꽃 스파이크를 날려버렸죠. 처남이라는 놈은 그렇게 싸대기를 맞고 나뒹굴고도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들기를 반복하더군요. 그래 계속 덤벼봐. 내가 네 귀가 안 들릴 때까지 날려주마.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몸이 망가져야 정신을 차리지. 이 병신이 뭐래. 아주 순정남 나셨네. 누나 더러운 각오를 알고도 이래? 그 더러운 입에서 누나 소리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아유, 이러다 정말 사람 병신만 되겠어. 그만해. 무슨 대단한 사랑을 한다고 이 지랄이야? 미쳤어? 그때 장모의 집에서 현아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장모랑 만나기로 한 것을 알았나 봐요. 맞아. 내가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 남편 잘 만나서 아주 깊고 대단한 사랑 받고 있어. 아마도 아빠가 주고 가신 선물인가 봐. 지나고 보니 아빠가 너무 불쌍하네. 엄마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둘씩이나 낳았네. 아빠는 이미 엄마가 엄마로서도 인간으로도 함량 미달인 거 아셨던 거지.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남편한테 말한 거야. 엄마가 나타나면 날 꼭 지켜주라고 말이야. 그래 말 잘했다. 그 별 볼 일 없는 니네 아빠가 박서방에게 널 나한테서 지켜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박서방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걸 알고도 너랑 결혼했어? 아니, 몰랐지. 아마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그 사건이 있던 밤 굴고 있는 나를 잡고 말했잖아. 평생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무덤까지 꽁꽁 숨기다가 죽으라고. 그땐 엄마가 날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겠네. 알긴 뭘 알아. 엄마는 그 일이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마치 범죄자처럼 그 일을 숨겨야 된다고 말했던 거라고. 그럼 그 일이 동네방네 자랑이라도 내고 다닐 일이니?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니, 그 일은 내 잘못 아니야. 그 일을 저지른 놈이 범죄자고 그 새끼가 벌 받아야 하는 거라고. 누가 그 새끼가 잘했대? 너도 잘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한밤중에 나돌아다녀서 그 꼴을 당하냐고. 내가 동네 아줌마들 쏙덕거리는 거 잠재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보통 엄마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딸을 달래주지. 괜찮냐고 딸의 안부부터 묻지.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지. 엄마처럼 평생 숨기라고 협박하지 않어. 나 그때 중학교 3학년 아이였다고. 내가 얼마나 무섭고 죽고 싶었는지 알아? 이빨이 덜덜 떨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딸한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냥 안아주면서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어? 세상에 엄마들이 다 똑같아? 이런 엄마도 있고 저런 엄마도 있는 거지. 그러는 너는 다른 딸처럼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맨날 아빠만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감히 엄마 자격을 노네? 그래서 나는 버리고 동생만 데리고 나가버렸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내가 의대 합격했다고 찾아갔을 땐 아예 대문에 나와보지도 않았지? 그때 저 새끼가 나와서 뭘 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 지금 연말 파티 중이야. 엄마가 방해하지 말래. 내가 정말 미친년이지. 그래도 좋은 일 생기면 엄마가 생각나더라고. 이 사람이랑 연애할 때도, 그리고 결혼할 때도 엄마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내가 귀찮았지? 너도 자식 낳아봐라. 원래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모른다. 그리고 무슨 엄마는 성인군자니? 항상 받아주고 항상 오냐오냐 희생해야 하냐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온다. 나는 내 자식에게 절대 엄마처럼 안 하지. 못하지. 오히려 엄마처럼 하는 게 더 힘들걸? 왜? 엄마 같은 쓰레기 엄마는 이 세상에 없거든. 엄마가 아니라 사기꾼? 아니다. 이제는 원수 같은 사기꾼. 피해자 코스프레 더는 못 들어주겠네. 결국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갔잖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집도 금매로 내놔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엄마는 하던 장사도 다 접고 널 위해서 이사 간 거야.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지? 맞아. 내가 그때 얼마나 전학 따기 싫었는 줄 알아?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친구 하나 없는 데로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내는 들고 있는 핸드백으로 저남의 머리통을 쳤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배운 스파이크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닥쳐 이 새끼야. 더 이상 길게 얘기해봤자 엄마는 절대 인정할 사람이 아니지. 적어도 미안하다 한마디 정도를 기대한 내가 바보다. 마지막까지 엄마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내 마음에서 영원히 굿바이, 안녕. 여기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여운은 끝내기로 하죠. 엄마가 죽어도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새끼가 죽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그냥 둘 다 내 인생에서 꺼져줘요. 부모 자식 인연이 끈차고 하며 가위로 쏙 자르듯이 잘라진다니? 아니, 내가 잘 살고 있을 땐 그렇게 보고 싶다면서 징징대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엄마랑 동생을 내친다 이거냐? 장모는 정말 마지막까지 반성을 모르는 후안무치 그 자체였네요. 하긴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낳은 딸의 비밀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고 덤비진 않았겠죠. 아내는 오히려 맺힌 감정이 다 해소된 듯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나 배고프다. 태어나서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른 거 처음인 것 같아. 20년 동안 여기 가슴에 얹혀있던 나쁜 게 다 내려갔나 봐. 맛있는 거 사서 아빠한테 가고 싶어. 아내와 저는 평소 장인 어른이 좋아하셨던 위스키 한 병과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아버님이 계신 추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현아는 말이 없더군요. 오늘 너무 힘들었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엄마와 인연을 끊는다고 말하는 게 너도 상처받는 일이잖아.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지. 아마 혼자였으면 다시 또 마음 약해지겠지. 그런데 당신이 말했잖아. 상처에, 과거에 잡아먹히지 말라고. 엄마와 동생은 이제 나한테 그 사건과 똑같이 과거일 뿐이야. 사실 아내가 과거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죠. 저남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얼마 후에 아내가 말하더군요. 엄마가 나타난 이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더니 처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려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악몽에서 깨어난 새벽에 물을 갖다 주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제서야 아내의 이해 못할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갔죠. 장모가 말하는 그 대단한 비밀이
저에게는 아내가 지나온 아픈 상처일 뿐이었죠.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처도 물론 있죠. 하지만 저는 아내 옆에서 새살이 돋고 그 살이 고운 살이 될 때까지 조용히 든든한 등짝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이번엔 너무 오래간만에 왔죠?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셨겠지만 엄마랑 동생이 갑자기 제 인생에 등장해서 일이 좀 많았네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아빠 사위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빠의 성견지명이 한몫했어요. 이제 아빠는 제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 거기서 재밌게 놀고 계세요. 저도 여기서 남편이랑 평안하게 살게요. 아내는 그날 이후 가위에 눌리지도 악몽도 꾸지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배부공 손목치기 개수는 저에겐 어림도 없지만 스파이크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하고 있지요. 장모와 처남은 그날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는 겉으론 괜찮다 하지만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도 짐진 모르는 척 일상의 자잘한 즐거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아내 옆에서 든든한 등짝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넓은 등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